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미국채 시장의 금리가 출렁거리기 시작하면서 증시, 코인 시장 할 것 없이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에 따라서 또 향후 전망도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시점이죠. 이럴 때 한번 우리가 시장 점검해보고 또 중심을 한번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한태 정권의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장이시죠. 유동훈 상무님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한 1, 2주 바쁘셨죠? 네. 한번 좀 근황이 듣고 싶네요. 네. 지난 일주일이 정말 바빴습니다. 아, 예. 네, 왜냐하면 이제 수익률의 변화가 좀 있었고, 또 고객분들이 많이 좀 불안해하시고, 불안해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이렇게 좀 짚어드리느라고 네, 조금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메시지 전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타이틀도 나와 있지만 네. 시장이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여기서 끝날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물론 단기적으로 지난 한 몇 주 동안에 성장주보다 경기 민감주라든지 가치주에 대한 시장 흐름이 좋았고 성장주들은 조정을 받고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다들 많이 걱정을 하셨지만 이제 어저께부터의 움직임, 이번 주 중간부터의 움직임은 다시 또 원래의 기존 대장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아직은 이 4차 산업 슈퍼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가장 핵심 포인트 금리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제가 전에도 와서 금리 어느 정도 올라가면 언제부터는 좀 이제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네. 조금 더 구체화해서 숫자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지난 일주일 또 최근 주가의 흐름 자체는 금리가 올라가니까 특히 나스닥의 하락폭이 여기서 크죠. 그러네요. 네, 이게 이제 지난주 일주일 동안의 흐름인데 이번 주는 더 심했습니다. 사실 주 초반에 월화 수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네. 하루에 나스닥이 갑자기 막 마이너스 3.5% 가고 막 이런 그랬죠. 그런 변동성까지 일어났었죠. 그래서 결국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들은 안 좋다. 이런 얘기들.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주식이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금리가 올라갔는지 한번 보시죠. 네. 여기는 지금 한 1.34% 정도죠. 일시적으로 1.4%를 돌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랬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과거에 나와서 말씀드렸을 때 저 숫자가 2%를 돌파를 해야지 그때부터 금리 때문에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비율은 변한 건 없고요. 최근 여기저기 시황에서는 1.5네, 1.75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네. 우리 유 본부장님께서 보시는 2%로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저희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시장의 마이너스 효과인 건 사실이잖아요. 당연히. 네. 그래서 그걸 숫자화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지금 현재 금리 약 1.3%, 1.4% 정도 수준일 때 S&P 500의 적정 가치를 구해보면 4,328포인트 정도 나오거든요. 저희 모델상으로는. 그러면 상승 여력이 한 11% 정도 있다라고 나오지만 만약에 금리가 0.5% 더 올랐어요. 그래서 1.8, 1.85 이렇게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은 상승 여력이 4%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추가로 올라가기 어렵다. 이 정도 나오는 거고요. 네. 만약에 진짜 2.3%를 돌파했다. 1%포인트가 올라갔다. 현 레벨에서 300bp 더 오른다. 그렇죠. 그러면 네. 마이너스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2%는 갈 거라고 다들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 어느 네, 시점이든 간에.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금 약간 좀 걱정을 하는 거죠. 약간의 걱정이라기보다는 좀 심하게 걱정을 하셨던 거죠. 그렇지만 금리가 그렇게 빠르게 못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셔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금리의 오름 속도가 네. 지난 6개월 동안은 굉장히 빨랐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똑같은 이 거의 0.8%포인트가 올라가려면 예. 저희 판단에는 아무리 빨라야 올해 연말, 뭐 내년 상반기 말, 뭐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악영향이나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밸류에이션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왜 주식시장은 이런 금리에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도 올라가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돼야지만 미국의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회수하려는 조짐을 보일 거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런 조짐이 나오고 있지 않고 또 오늘 그 파웰 의장이 말하는 걸 보고 있으면 인플레이션 걱정 안 한다. 그죠? 그리고 앞으로 금리를 올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네. 4년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지금 유동성은 풍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어느 시장에는 가야 되니까 결국 밸류에이션상 매력도가 있다면 주식시장으로 자금 흘러 들어가는 것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주식형 상품의 자금 유입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글로벌 시장의 자금 유입 중에서 당연히 에퀴티 시장, 제일 주식 오른쪽 시장에 끝에 오렌지색입니다. 네, 가장 높게 에quity.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들 성장주에 대해서 걱정들 많이 하셨잖아요. 네. 조정 받았죠. 그렇지만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하고 돈은 그 성장 관련된 펀드의 유입이 가장 많이 되고 있으면 네. 그만큼 현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조정을 받아주면 투자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빨간색 선이 IT, IT 네, 죠? 네. 결국 성장주에 대한 자금 유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도. 그러니까 전체 큰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고 이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고 네. 그 주식시장 안에서도 특히 IT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그 업종의 조정이 컸다면 당연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금 유입 속도나 유동성을 보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미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추이 이게 이제 테이퍼링과 연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만약에 저 대차 대조표 추이의 상승이 이제 없어지고 자금을 회수한다. 그러면 정말 주식시장 큰 폭의 이 하락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미 연준의 발표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도 저 7.4조 달러나 되는 대차 대조표가 8조 달러 넘어갈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2008년도에 풀었던 유동성 1.35조 달러 대비해서 지금 자그마치 2.4배 수준인 3.3조 달러를 풀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풀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유동성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자금은 주식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채권시장으로 가거나 뭐 부동산 시장으로 가거나 뭐 다른 자산 시장으로 가기보다는 주식이 그래도 가장 매력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또 유동성 숫자로서 우리가 M1, M2 숫자를 많이 보죠. 네네. M1 증가율이 67%나 되고 M2 증가율은 26%나 됩니다. 전년비. 네. 근데 심지어 요즘에는 이 내용을 이제는 주간 단위로 발표 안 한대요. 미 연준이. 자기네들이 너무 많이 풀고 있다는 것을 매번 보여주기가 싫은가 봅니다. 어쨌든 정말로 이 유동성을 풀고 있고요. 이 M1과 M2를 가지고 우리가 적절한 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특히 M2로 저희가 계산을 많이 하는데 네. M2 나누기 시가총액 미국 증시 계산해 봤었을 때 올해 아마도 S&P는 4,200포인트는 돌파 나스닥은 15,000포인트는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대비해서 한 7, 8% 정도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과거의 역대 가장 최고치였던 수준의 M2 나누기 시총 숫자로 계산을 하면 뭐 나스닥은 21,000포인트도 나오고 S&P는 4,800포인트도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저 숫자에 도달한다는 건 또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그만큼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어디로 갈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주식시장의 매력도가 있는 한은 계속 그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유동성 얘기를 했고 금리 얘기를 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이제 경기 회복이 일어나면 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게 아니냐, 음흠. 또 유가의 상승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 원자재 사이클에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태까지 주가들이 좀 많이 못 올랐죠. 원자재 관련된 주식들이. 그런데 최근에 철강성 가격이라든지 유가라든지 여러 가지 원자재들의 가격이 올해 연초부터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쪽이 매력이 있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슈퍼사이클 얘기도 하고 있어요. 일부의 미국계 대표 투자은행에서는 12년 원자재 가격 상승 사이클이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이 CRB 인덱스 뭐 다 아는 원자재 대표 인덱스입니다. 네. 쭉 선을 그어 보면은 지금 이 하락 추세를 상향 돌파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200을 뚫고 올라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자재 슈퍼사이클 시작된 게 아니냐, 추세적으로 이제 다시 시작된 게 아니냐. 그래서 12년 올라갔다가 12년 하락했으니까 또 12년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예.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유가 추이를 보고 있으면 뭐 이 고점에서 쭉 내려오다가 지금 또 이 선을 그어 보면 또 돌파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벌써 62, 3달러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한다. 자, 그럼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 우리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원래 인플레이션은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과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비용의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이게 만약에 네. 정말로 인플레이션이 크게 높아지려면 소비의 증가, 예. 수요의 증가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코스트, 비용의 증가가 일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원자재 슈퍼 사이클의 시작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원자재 중에서 가장 큰 핵심인 에너지 관련된 원유, 네. 원유의 가격이 물론 지금 현재는 62, 3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무작정 계속 올라가서 일부 외국계 투자은행이 얘기하는 80달러, 뭐 100달러 이렇게 갈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여러 번 짚어드렸던 내용인데 이 셰일가스 혁명 또 이 원유 가격의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셰일가스는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죠. 이것의 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즉 그 손익분기점이 유가 45달러에서 48달러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벌써 62, 3달러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미국의 셰일가스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공급을 늘리죠. 언제든지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공급을 늘리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한 단계 떨어지기 때문에 유가가 빠지는 거죠. 유가의 과거 고점이 한 단계 내려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D1에서 D2로의 움직임도 있는데 이거는 디맨드, 그러니까 소비, 수요의 한 번의 어떤 한 단계 다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석유를 수요하는 산업 중에서 가장 큰 산업이 뭐냐? 자동차, 트럭, 이런 운송입니다. 네. 근데 그쪽이 지금 전기차로 빠르게 넘어간다면 물론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를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전기차가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에너지 수요를 전기로 하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나 여러 가지 에너지 저장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요가 석유에 대한 수요 자체가 옛날보다는 크게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감안했을 때 공급과 수요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과거의 유가가 100달러가 고점이었다면 이제의 유가의 고점은 60달러, 65달러 이 정도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원유 관련된 주식을 투자를 하더라도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자. 즉 선택과 집중이 중요해지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이걸 보고 우리 지금 원유 투자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원유 어디 에너지주, 그렇죠. 에너지 관련주. 네. 왜 그러냐면은 워런 버핏님께서
예, 벅셔 해서웨이가 쉐브론에 투자를 했다는 뉴스가 떴어요, 그죠? 뭐 우리 예, 국내에서도 1.52%. 다뤘죠. 뭐 네. 애플 팔아가지고 다른 거 3개 그쵸. 샀는데 그 중에 보니까 쉐보론이 있더라. 그렇죠. 여기 네. 보시면은 탑셀 애플 4.17%, 그다음에 탑바이 매수가 CBX 쉐블론 1.52% 이렇게 예, 했어요. 예. 근데 사실 애플을 판 금액에 이 석유 관련 쉐브론을 산 금액은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약간의 조정은 네. 이해가 가지만 네. 실질적으로 IT 이런 신경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주식을 팔고 뭐 굴뚝주를 샀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네. 여전히 지금 애플의 이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보시면 43.6%나 되거든요. 예, 정말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워런 버핏님께서 일정 부분 유가 관련된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히 과거에도 워낙 이쪽 관련해서 돈을 많이 버셨거든요. 뭐 페트로 차이나라든지 뭐 이런 네, 쪽에서. 네. 그래서의 나타난 현상, 즉 경기가 회복을 하니까 유가가 안정을 찾고 이에 따라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는 것은 충분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그래서 저희가 유가 관련주들의 밸류에이션을 쭉 한번 구해봤어요. 많은 밸류에이션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서. 네. 그랬더니 결국은 이게 희비가 엇갈립니다. 종목에 따라서. 음. 그래서 마라톤 페트롤리움이라는 회사, 그다음에 쉐블론이라는 회사, 그것도 XOP는 ETF, 그러니까 모든 유가 관련된 모든 주식들을 포함한 ETF. 네. 보시면은 상승 여력이 없다고 나와요. 예. 마이너스가 나오죠. 반면에 조금 작은 회사나 뭐 상대적으로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되어 있는 회사 같은 경우, 코노코필립스라든지 캄스톡 리소스라든지 데본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상승 여력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이 원자재 관련주든 뭐든 간에 과거의 어떤 이 소외됐던 종목들 중에서 충분히 투자할 만한 종목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전문가들이 선택과 집중을 잘 해줘야 된다는 거죠. 모든 걸 다 사면 뭘 다 팔고 뭘 다 사고 이게 아니라 어떤 업종에 있으면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종목 골라내기가 정말 중요해지는 그런 현재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졌던 얘기네. 그렇죠. 정말로 이제 주식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네, 전문가에 맡기는 게 좋은 시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 다들 이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당연히 이 유동성 회수가 일어날 수 있고 유동성 회수가 일어나는 순간에 지금 정말 부채 비율이 높은 이 시장 환경에서 정말 큰 폭락장이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오고 있냐. 아까 원자재 가격 막 얘기하면서 슈퍼 사이클 얘기하는데 예. 그럼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크게 오거든요. 예. 그게 언제였냐면 2007년, 2008년이었어요. 2007년, 2008년도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고 이게 인플레이션을 엄청나게 자극을 했고 그러니까 완전히 시장이 부러진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유동성을 많이 풀어놨는데 이게 인플레이션하고 바로 연결이 돼버리면 또 한 번의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위기가 터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런데 제 판단에는 적어도 다행스럽게도 앞으로 1, 2년 정도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 연준이 자금 회수를 하는 경우는 그런 확률은 높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런 상황이 와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연준은 어디 가서 입 달렸다고 말하면 안 돼.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래도 참다 못하다가 어쩔 수 없이 유동성 회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죠. 어쨌든 네. 지금은 그럴 걱정을 하실 필요 없다. 파웰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지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미 뭐 얘기하는 내용은 네. 예상했던 대로 나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근데 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셨냐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미 연준에서 발표하는 내용인데 10년 인플레이션 숫자 그리고 5년 미래 인플레이션 예측치 이런 숫자들이 다 빠르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예, 거의 뭐 2%대 초반, 2%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 2% 그러면 다들 좀 경기를 일으키잖아요. 2%가 인플레이션 타겟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2%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제 테이퍼링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미 연준은 그 숫자를 보는 게 아니고요. 저기 왼쪽에 보시면은 10년 손익 분기점 인플레이션 숫자가 2.6%. 그다음에 5년
미래 예측치는 3%. 자, 이런 숫자를 보면서 판단을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숫자들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테이퍼링을 할 생각이 미연준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비용을 증가시키면서 만들어낼 수는 있으나 결국 정말로 큰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 거죠. 수요의 증가가 제일 중요한데 그것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고용시장이라는 거죠. 근데 그 고용시장은 지금 전혀 인플레이션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아요. 여기 보시듯이 장기 실업률, 실업이 되고 있는 그 퍼센트지가 6개월 동안 직장을 못 얻고 있는 이 분들이 자그마치 39.5%가 되는 거죠. 전체 이 언임플로이 된 사람들, 직장을 못 얻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6개월 이상이나 직장을 못 얻고 있는 사람의 퍼센트가 올라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게 노동 참여율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이 노동 참여율이 굉장히 높았던 때를 보시면은 이 닷컴 버블이 일어났었던 2000년도에요. 보시면은 저 숫자는 거의 한 67%가 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올라왔다고 하는데 코로나19 수준까지도 올라오지 않았고요. 네. 이제 겨우 61.4%라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결국은 고용이 좋아야지 수요가 증가를 하는데 고용이 확실하게 살아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또 다른 숫자 한번 볼까요? 과거에 닷컴 버블이 일어났던 때, 그리고 또 산업재 버블이 일어났던 때,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코로나19가 터지기 전 보시면은 임금 상승률이 8%, 7%, 5% 이런 숫자였단 말이죠. 네. 지금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겨우 2.3%. 그러니까 과거 5%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 가지고 수요의 증가를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안 보여진다는 겁니다. 물론 미 연준이 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유동성을 풀어놓고 여기에 이제 미국의 정부가 1.9조 달러의 어떤 부양책을 쓰고 이게 이 국민들에게 나눠지면 뭐 임금 상승률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수준이 저 2.3%가 5%대로 확 튀거나 더 올라가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은 일정 부분 있으나 네.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은 없다라고 본다면 인플레이션 숫자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서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해야 되고 금리를 올려야 되고 하는 수준이 빠르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여태까지는 너무 금리를 낮게 유지했기 때문에 빨리 올라왔던 거지 한 1.3%까지 올라오면 여기서부터 2%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는 주식을 팔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 회복 구간과 금리와 주식시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과거에 한 6차례의 예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1970년도에서 73년도 노란색 박스 만들어진 저 시점이 언제냐면 경기 침체에서 경기 회복으로 넘어가는 시기예요. 결국은 경기 침체에서 경기 회복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그때는 보통 경기 회복과 함께 금리 상승도 같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금리 상승이 일어났을 때 시장이 어떻게 됐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1970년, 73년도에는 보시면 어떻게 됐냐면 경기 회복을 시작한 시기부터 6개월 동안 증시가 23% 올랐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 시장이 32%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경기 침체에서 경기 회복으로 넘어가는 주기가 나오고 그 주기에 금리가 올라가는 때는 오히려 주식시장이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네. 경기가 좋아지니까. 자, 또 1975년, 8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회복을 시작하고 나서 약 1년 10개월 동안에 32%나 상승을 했고요. 그 이후에 또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 또 36%나 상승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32%, 36% 상승을 한다는 거죠. 또 그 다음 사이클 1980년도 이때는 더블 딥이 일어났었고요. 그 이후에 또 금리가 올라가는 주기에 시장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보시면은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오고 나서 시장이 자그마치 25%, 30% 오르고요. 그리고 나서 좀 쉬고 나서
4년 10개월 동안 143% 오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금리가 어떻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또 보시면 또 중요한 것은 이 구간에 나스닥은 어떻게 됐냐. 요즘에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성장주를 팔고 가치주를 사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금리가 올라갈 때 그 산업이 대장주였으면 나스닥이건 뭐 가치주건 상관이 없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금리가 올라간 구간에 나스닥도 같이 올라갔다라는 부분 1980년도에 그랬고요. 그 다음이 이제 닷컴 버블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1991년부터 2000년까지의 닷컴 버블 사이클에는 정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죠? 9년 동안에 300%. 근데 이건 S&P고요. 똑같은 구간에 나스닥은 자그마치 850% 오르죠. 그래서 지금 시기를 놓고 봤었을 때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성장주를 팔고 가치주를 사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2001년부터 2007년은 사실 성장주보다는 이 원자재 관련주들, 산업재들이 많이 올랐던 시기예요. 이때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자극했던 시기입니다. 근데 그때도 보시면 금리가 올라가는 주기에 증시가 60% 이상 급등을 했고요. 나스닥은 좀 적게 올랐습니다만 56%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면 경기 침체에서 경기 회복으로 넘어갈 경우 그리고 나서의 뭐 첫 6개월 그리고 또 조정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몇 년 증시는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상승할 수 있다. 왜? 그만큼 경기 회복이 일어나면서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좋아질 경우에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경기의 흐름 그리고 또 기업의 실적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유 본부장님 보시기에 네. 과거 이제 실정적으로 이렇게 경기 회복 기간에 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는 우리가 이제 실정적인 자료를 과거 흔적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최근에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왜 월가에서도 그러고 우리 서울에서도 그러고 시황마다 왜 자꾸 금리 탓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갖다 붙인 이유인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난 한 예. 1년 좀 안 되죠. 네. 작년 3월부터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금리가 아니요. 금리 말고 주식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경기가 정말 안 좋을 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선반영이 많이 된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좀 쉬는 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 그래서 숫자를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S&P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겨우 경기 침체에서 경기 회복으로 전환되는데 3월 달에 네. 미리 많이 올렸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기업 이익이 좋아지는데 예상하는 것만큼 좋아지냐 아니냐를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여기에 또 금리가 또 같이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은 숫자를 가지고 계산은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만약에 기업 이익이 더 이상 안 올라가고 금리만 올라간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못 올라가야죠 시장이. 그래서 결국은 지금 어느 시점이냐면 숫자를 확인해 보고 싶은 시점.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금리 탓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미리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리고 금리가 만약에 2%까지 간다면 당연히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를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그리고 기업 실적이 나오는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죠. 네. 네. 아니 지금 강의 중에 네. 갑자기 꼭 또 이따 까먹을까봐 미리 여쭤보는데 900불을 찍었던 테슬라가 600불 초반을 왔어요. 네. 단순하게 한 3분의 1 정도 줄었으니까 30% 정도 고점 대비 조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뭐 900에서 네. 600이라 보면 네. 싼 느낌이 들잖아요. 900 근처에서 이걸 살까 말까 하던 분들 입장에서 이게 600불대까지 내려왔고 뭐 700불 정도 하면은 이거는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는 이해가 가요. 네. 근데 그거 말고 뭐 게임스탑을 비롯해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렇게 이슈가 되는 우리 또 국내에서 이른바 서학게임이라고 네. 일컬어지는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가운데 의외로 그쪽으로 많이들 하시더만요. 네. 뭐 그렇게 따지면 인버스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 되면은 얘들은 지금 고점 대비 뭐 10분의 1 토막 이런 주식들도 많아요. 네. 이게 지금 테슬라하고 같은 어떤 그게 적용이 될까요?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테슬라를 사는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식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성장이 있고 그 미래가 굉장히 밝아 보이고 앞으로 매출이 얼마나 늘지 모르겠고 원래 우리는 주식을 투자를 할 때 꿈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뭐 테슬라는 뭐 전기차뿐만이겠습니까? 뭐 요즘에는 뭐 스타링크, 뭐 위성, 뭐 아니면 뭐 화성,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어느 정도 성장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거죠. 근데 뭐 게임스탑, 뭐 이 회사는 이제 예,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죠, 사실. 뭔가 새로운 혁신이 나오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하던 간에 종목의 미래가 밝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 일시적인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안 되죠. 또 예를 들면 항공주, 그죠? 항공주가 엄청나게 빠졌죠. 네. 그래서 10분의 1 토막 났어요. 네. 근데 그 주식을 지금 사야 될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항공주라고 하면 워낙 레버리지가 많죠. 거의 뭐 부채 비율 500%는 뭐 껌값이고 많을 땐 1000%뭐 이렇잖아요. 뭐 은행도 마찬가지죠. 뭐 델타니 유나이티드 항공이나 그런 어떤 항공주. 네. 그러니까 결국 뭐 게임스탑이든 항공주든 어떤 주식이든 간에 그 미래가 앞으로의 매출이 과거에 화려했던 매출 대비해서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거나 3분의 1 수준이거나 10분의 1 수준이면 그게 그렇게 옛날로 되돌아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 주식은 건드리는 게 아니죠. 단타를 빼고는. 단타 빼고는. 네. 그래서 테슬라는 전혀 틀린 스토리죠. 왜?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엄청난 성장을 할 거라는 거고 거기에 30%나 빠졌는데 이건 정말 좋은 기회죠. 그렇지만 게임스탑이나 이런 앞으로 미래가 안 보이는 기업의 주식이 90% 빠졌다고 해서 앞으로 돈을 못 번다고 하면 그 주식은 사라질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우리 그 이제 최근에 이제 기사에서도 소개되고 했는 그 빅숏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 이 친구는 지난 12월에도 공개적으로 나 테슬라 공매도 치고 있어요 하고 나서 그때가 한 500불대 초반이었던 게 900불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받은 이 상황이면 이 친구는 아마 공매도 포지션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을 텐데 그렇죠. 얼마 전에도 또 이제 독서를 내뱉었어요. 네. 한 90%는 폭락해야 된다. 자, 그 친구도 나름 논리? 그 친구도 나름대로의 명성과 부를 이룬 이제 월가의 선수급이에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부딪힙니다.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이 부분들이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혼란을 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마이클 베리인가요? 마이클 버리. 예. 네. 그분의 시각과 사실 2008년도에는 동일했죠. 네. 닷컴 저 서프라임 때. 그렇죠. 네. 산업자 버블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랬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동일하지 않아요. 저는 일론 머스크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건 시츄에이션이 다 다르죠. 마이클 버리라는 분은 어쨌든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 그리고 제가 은행주를 정말 오랫동안 들여다봤기 때문에 은행주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부채 비율이 자그마치 2000% 어디 그 2007년 금융위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모든 은행들은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대출을 해준 거에 5%만 망가져도 그거 주식은 박살이 나요. 그렇잖아요. 예. 예. 근데 그 논리를 테슬라에 갖다 둔다? 안 됩니다. 왜? 이건 에쿠티가 늘어났고 부채 비율이 아니고 여기에 매출 증가율은 가속도가 붙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이클 버리가 이걸 제대로 보고 있나 저는 좀 의구심이 가요. 이분은 부동산과 은행에 대해서 판단을 했었고 이거를 똑같은 개념으로서 테슬라에 갖다 넣으면 저는 필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결론을 내려드리면 네네. 금리와 주가 상승 부분에 있어서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금리가 올라가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까지 올라가면 우리는 주식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판단하는 숫자는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2%는 넘어서야 된다. 10년물 기준으로. 국채금리가. 네. 근데 그 2% 넘어서는 시기가 언제쯤이 될 건가? 과거의 역사를 보고 계산을 해보면 대충 기울기를 저렇게 예. 한번 시나리오로 펼쳐보셨네. 그렇죠. 아무리 빨라야 올해 10월.
아니면 내년 4월 뭐 이 정도로 보고 있어요. 오히려 저 기울기보다 더 평평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뭐 2년이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저의 지금 현재의 판단은 올해 10월 달까지는 계속 주식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2% 도달했다. 그러면 저도 빨리 바꿔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여러 분석으로 해보면 2% 도달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네.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난리죠. 이것도 좀 재밌는 건데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그 차트 한번 보실까요? 여기 반짝했던 여물이야. 예. 이때는 제가 투기라고 얘기했어요. 투기다. 예. 심지어 제 친구들이 막 이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여기에 투자를 하고 싶고 월튼 나온 애들이 근데 난 이거 투기인 것 같다 그러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물론 유동성만 가지고 2만 달러까지는 갈 수 있으나 뭐 한 5천 달러까지 다시 내려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투기였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 밤잠 안 자고 막 저거만 하고 있었고 도대체 저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잘 몰랐고 물론 블록체인의 기술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근데 이제 제가 다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던 때가 언제냐면 2020년 전 여기 올라가기 시작할 때. 자, 이때는 언제냐면 드디어 비트코인이 실질적으로 전자상 거래에 쓰여질 때. 전자상거래요. 예. 그래서 뭔가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중국에서 많이 시작됐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는 당연히 이 부분의 어떤 가치가 화폐 가치가 또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시기에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국가들별로 물론 뭐 큰 국가들이 많이 쓰는 건 아닙니다만 나이제리아, 베트남, 필리핀, 터키, 페루 쭉 보시면 이제 결국은 크립토커런시 가상화폐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래를 한다는 거죠. 이런 나라에서.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게 금같이 되는 거죠. 게다가 지금 보시면 테슬라, 비트코인 뭐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 정말 많은 기업들과 법인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거죠. 페이팔, 블랙락, GM, 마스터카드, 우버, 펩시, 뭐 은행, 국가, 모건 스탠리, 비자 뭐 다 유명한 데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가 된다는 것은 물론 규제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금이라는 시장이 있어요. 네. 근데 화폐 가치가 지금 M1 증가율이 67%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러면은 자고 일어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화폐 대신에 들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기는데 그게 원래 과거에는 금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거를 비트코인이 대체화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이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걸 직접 투자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왜 가상화폐가 나왔느냐를 생각해 보는 거죠.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전자상 거래가 많이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전자상 거래가 많이 된다는 것은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비트코인을 보면 캐내기 위해서 전력 소비량이 왕창 늘어요. 네. 전자제품을 많이 쓸수록 전력량이 늘어나죠. 뭐 슈퍼컴퓨터를 많이 굴릴수록 엄청난 전기가 필요하죠. 네. 자,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관련된 업종 투자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력 소비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당연히 에너지 관련주, 특히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비트코인을 캐기 위하거나 4차 산업혁명이 발전이 되면 될수록 슈퍼컴퓨터를 많이 쓰니까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데이터 마이닝이 필요하고 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가장 대표적인 업종으로서 반도체와 신재생 에너지 업종만큼은 지금 이 사이클이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아까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슈퍼 사이클이다.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두 개 업종이 반도체와 신재생에너지다. 그래서 이쪽에 투자를 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반도체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고 또 D램 관련된 이런 캐파시티, 그러니까 이 가능한 이 공급이 늘어나고 있고 단가가 저렇게 올라가는데 공급도 저렇게 늘어나고 있으면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저렇게 날아가는 거겠죠. 네. 아마 이번에 얼마나 올라갈지 정확한 정답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대장주는 계속 들고 가셔야죠. 쉽게 파지는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마무리하는 질문으로 네. 최근 우리 시장에 대한 우리 유상무님의 약간 시각이 어떻게 변화하셨는지 몰라. 이게 작년에는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출연하실 때마다 네. 나스닥을 외치셨어요. 그것도 네. 나스닥 100. 네. 지금 그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네. 뭐 저는 언제든지 시각은 변해요. 네.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나스닥 100보다는 중소형주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중소형주들의 수익들이 많이 들어왔고 지금은 또 다시 나스닥 100으로 되돌아갑니다. 지금은 네. 또. 워낙 또 상대적으로 가치가 좋아 보이니까. 자, 이걸 똑같은 그림으로 한국을 들여다보면 한국 사야죠. 한국 사회. 네. 왜?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반도체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증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국가는 대만인 거죠. 아하. 대만은 반도체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반도체가 우리나라 전체의 한 30-40%라면 대만은 50-60% 심지어 70%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신흥국 중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정말 슈퍼사이클을 생각하기 때문에 대만과 한국을 놓고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꼭 한국에 있어서는 반도체 부분만큼은 계속 지금은 아직까지 물론 어느 시점에서는 팔아야 되겠지만 네. 지금은 계속 끌고 가시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이 비유를 갖다 요즘 젊은 분들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구정물 말가 이렇게 했다가 한번 휘젓거나 하면은 아주 탁해지잖아요. 네네네. 요게 깔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럴 수도 있죠. 시장에 이른바 변동성이라는 게 한번 커지고 나면은 요게 이제 좀 갈았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네. 조금 요 변동성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거죠. 좀 출렁출렁거릴 가능성. 한국 시장이요. 아니 글로벌 한국이나 시장. 글로벌리.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번에 흔들기는 억지로 만들어냈다고 생각해요. 누가?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이고 네. 가장 잘 나가는 종목들을 사기 위해서 저는 테슬라의 주가가 물론 900달러를 돌파했었을 때는 좀 매력도가 떨어졌었던 건 사실이에요. 조정을 받았고 그러면 600달러 수준까지 이렇게 700이 깨지고 내려오면 네. 이건 매력도가 생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쉬었잖아요. 네.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한 15%, 20%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튀는 모습 보시면 그냥 하루에 다 회복해 버리잖아요. 무슨 얘기냐? 아직도 가고 싶어 하는 업종과 종목은 정말로 갈 곳이 멀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또 이 본부장님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뷰를 점검해봐야 됩니다. 네. 그것이 또 우리가 하나의 또 나침반이죠.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